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 이상훈이 묻고 이상민이 답하는 이상 토크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자, 이상 토크는 인터뷰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대모사 인터뷰를 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요, 한참 여름 휴가를 보내고 계신 그분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여름 휴가를 혹시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 가실 다녀왔습니다. 건가요? 아직 갈 계획이 있는데 예.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일단 네. 잡긴 했는데 고민 중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요, 정치인들은 휴가를 가면요, 네. 꼭 나 무슨 책 읽을 거다 이런 걸 꽤 알리고 갑니다. 혹시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휴가 갈 때 책 한 권 정도는 챙겨가시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전혀 들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자책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전자책. 아무튼 뭐 현장을 즐기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요. 내일까지 여름 휴가이신 분이 있는데 이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휴가 중인데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나오셨죠, 이 대표님? 예, 이재명입니다. 휴가 중인데 얼굴은 밝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무겁죠. 오, 민생이 어렵고 예. 경제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예.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책임지를 한 사람으로서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 요즘에요. 요 며칠 비판 이 중심에 선 분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신데 휴가 중이시지만 아마 소식을 좀 자세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임명하신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요? 제가 휴가 중이어가지고 예. 자세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뭐 저희 당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예. 가서 해명하고 어. 또 이제 더 잘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지금 당내에서도 그렇고요. 노인회장께서도 오늘 그러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와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데. 아니 뭐 혁신위원장께서 직접 그 회장님 만나셔가지고 해명하고 또 뭐 순한 아니 순한도 사진으로 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정도면 족하죠. 아니라고 보시나 봐요? 아니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휴가 중이어가지고 크게 할 말이 없긴 한데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휴가 중에 뭐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신다고 예고하셨는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휴가 중에 책을 봐도 자꾸만 당 상황이 떠올라서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DP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 예. 일각에서는 DP가 예. 대장동하고 판교 아니냐 이러는데 대장동 판교의 줄임말이라고요? 구교환 씨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문화생활을 해야죠. 잘 들어온다 눈에 그 뜻이군요. 그러면. 뭐 민생과 함께 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쉬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까지 푹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 들어가시고요. 자, 이 대표 모셔봤는데 뭐 진짜 지금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다 보고 받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혹시요. 예. 다음 모실 분과 좀 관련이 있는데 네네. 혹시 한여름 땡볕에 네. 캠핑 한번 해보셨어요? 어우, 그냥 그 시원한 날씨에도 예. 캠핑이 어려운데 예. 이거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상조차 못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저같이 이야. 좀 덩치가 나가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수박 먹으면서 선풍기 쐬고. 내가 왜 거기 가서 캠핑을 해야 되냐 그 그럼요. 날씨에.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야영과 관련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역시 지금 여름 휴가 중인 윤 대통령 좀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셨죠, 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그 스카우트 경례입니다. 그러네요, 스카우트 얘기. 제가 그 50년 후배들을 예. 만나보니까 아주 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정말 그 야영에 대한 것들을 knowledge, 예. 야영 지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훌륭하게 배우고요. 야영 널리지를 배우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등산도 하면서 자연과 이렇게 탐구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사진 나가니까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복장하는 저 흑백 사진도 있네요.
근데 지금하고 얼굴이 자꾸 바뀌신 건지 같은 아이고, 건지 모르겠네요. 똑같지 않습니까? 잘생겨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누가 안 웃었어 지금? 자 그리고요. 어제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을 다녀오셨는데 그런데 온열 질환자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생존 게임입니다. 이거 사실상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이거? 아, 정말 이거는 걱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처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거기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요. 예. 아,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의 교육법 그런 것들을 배우는 탐구 시간이기 때문에 예. 거기 뭐 제가 물론 개영식에 참여를 했지만은 예. 거기 생존 게임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대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는 거죠. 서로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런 교류도 뜻에서. 가지면 그런 식의 자유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참 그.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올여름 휴가에 저도에 가신다고 예고가 됐는데 아직 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혹시 장소를 저도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대통령들의 어떤 예.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그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곳에서 고르셨다. 아 그럼요. 아니 저도 한번 같이 오실랍니까? 그거? 초청해 저도 주시면. 가고 싶습니다 하면 가겠습니다. 예, 초청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참. 자 다음 주 초반까지 휴가지니까 휴가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껴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하면은요 이분을 또 빠뜨릴 수가 없죠. 박 전 대통령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근혜입니다. 대구에 계신데 덥죠? 아우, 그 태구에 그 예.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데프리카라고. 아, 그러면 아프리카만큼 덥다. 뭐 이런 어떤 인터넷 용어인데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시다니까 또 다른 질문 가겠습니다. 취임 후 첫 휴가지로 찾았던 곳이 저도입니다. 당시 모래사장에 저도의 추억 이렇게 모래사장에 뭔가 글씨를 쓴 게 화제가 됐었는데 박 전 대통령께 저도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저도는 예, 정말 저도 가고 싶은데요. 예, 아무도 안 오네요. 예. 그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고 또 저도 예. 그 한동안 제가 그 나뭇가지로 저도의 추억 예. 이렇게 적었다가 인터넷으로 많이 누리꾼들이 많이 뭐 이렇게 짤방이라 그러나요? 예. 그런 거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추억들이 있죠. 기억하시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지금요. 활짝 웃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질문만 뭐 마저 드릴게요. 올여름 폭염이 말 그대로 역대급이에요. 뭐 대구 아까 뭐 데프리카라서 더운 곳이라 그러는데 혹시 따로 휴가를 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따로 없고 예. 정말 뜨겁습니다. 예. 그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무슨 바다입니까? 열바다. 정말 덥다. 정말 온열 질환인 거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조심하시라 그 말씀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뭐 휴가를 열바다로 가신다는 소리인가요? 그런 거는 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따로 연락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 토크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함께해 주신 이상민 크리에이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꿈들이 일어나 This is dream Once again, thank you. 선배 스카우트로서 이곳 새만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을 보니 저의 스카우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Part is way hotter than Malaysia. I think so. Just by me coming here, I already I got headache 2 times already. I had to eat paracetamol. I had to eat medicine. 또 걸어가래요. 탈수 뭐 그렇게 된 대원들도 제일 멀면 한 1시간쯤 걸어가야죠. 또 자, 분명 축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축제가 지금 생존 게임이란 이런 지적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날씨 때문이긴 합니다만 돌아볼 곳은 없는지 이런 게 지금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생존 게임 키워드로 가보겠는데요.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새만금 잼버리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어제 개영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잼버리 대회가 이제 막이 열린 거예요. 뭐 열흘 넘게 열리는데 거의 140명 정도 온열 환자, 총 여기 보면 온열 환자 108명 등등 해서 뭐 누적하면은요 100명 훌쩍 넘어가는 숫자 나왔어요 지금요. 그리고 2번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영식 당시 소방당국이 행사 중단 요청을 했다는 게 알려졌는데 글쎄요 뭐 딱히 중단된 건 없고 뭐 불꽃놀이 정도만 생략됐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어제 이 정도 숫자인데요. 지금 더위상으로 보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학부모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학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국의 학부모 아이들을 보냈잖아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요. 더위 그리고 먹을 거 음료수 화장실 샤워실 이거 다 문제다. 아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요. 미국 학부모는요. 아들의 꿈이 악몽으로 내 지갑만 큰 대가를 치렀다. 비용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멕시코 학부는요. 딸이 먹을 것도 없고 더위도 못 피한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 전 세계 학부모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돈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잼버리 대회 참가비가 1인당 900달러니까 100만 원이 조금 넘게 되는 돈이죠. 이렇게 참가비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참가자 학부모는 아니 100만 원씩 냈으면 누적해서 다 합하면 돈이 얼만데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 온열 질환자 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잼버리 당국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었어요.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저녁 시간 때 이제 개영식을 이제 참석을 했고, 그 캠프업 행사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좀 에너지를 좀 분출을 하고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다 이제 소진을 하니까 다수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예견이 되는 거고 통상 8월에 이런 잼버리 행사를 할 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예상보다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샤워 시설이 부족하고 샤워 시설이 천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으로 그걸 가렸기 때문에 옆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떤 데는 남녀로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남녀 공통으로 돼 있고요. 기도 하고 애들 좀 거칠게 해서 잼버리 정신에서 야전은 해야겠지만 최소한 위생적인 거는 깨끗하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네. 최 전 위원님. 이 학부모 얘기 앞에 잼버리 당국에서 두 분이 나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저도 아연해진 게 아니 그 학생들이 참가한 애들이 그냥 저녁에 막 그냥 춤추고 놀고 에너지를 분출하니까 너무 열기가 넘쳐서 그랬다고 들려왔어요.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상적 수준이라고요? 그리고 뭐 8월에는 뭐 원래 약간 그렇다는 취지. 이 사실은 처음부터 여기 새만금 할 때 이게 간척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지은 데라서 예.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습도가 매우 높은 바람이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장마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이 물러가지고 텐트 받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굉장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7월 8월 초에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는 거 다 아는 거고 태풍도 몰려오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마기와 겹치잖아요. 예. 그럼 충분히 이런 것들은 예견이 됐어야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마치 이것이 아이들의 지금 말하자면은 그다음 과도한 어떤 움직임으로 인한 그런 온열 질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사실을 왜곡하는 거고 정말 부모들 마음에 정말 이 마음을 뭐 대못을 박는 행위죠. 저 보십시오. 지금 여기 158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나라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더더군다나 이번 대회 슬로건이 너의 꿈을 펼쳐납니다. 아니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펼칠 꿈이 어디 있고 집에 안전히 돌아가는 게 꿈이 되지 않겠어요? 꿈을 펼치긴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 정말 대회 취지라든가 대회의 어떤 이런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는
참가자 대회 조직의 이 얘기들은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고요. 예. 지금이라도 열하루 정도 남았는데 열하루 동안 제가 보기에 이런 상태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말 세계 각국에서 보낸 158국의 학부모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예. 일일 브리핑을 하더라도 정말 팩트에 근거한 브리핑 그리고 안심하고 여기 현장 상황이 어떻다는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이런 브리핑을 해야지 마치 주최 측 면피하던 이런 브리핑들은 국민의 분노, 그 더위 폭염 때문에 지금 더 짜증나는 마음만 상승하게 할 뿐입니다. 자, 물론 잼버리 당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엄청난 날씨가 일단 주 원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방금 드렸던 설명, 글쎄요. 학생들 또는 참가한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을 조금 돌려서 지난해 가을 무렵 국회로 좀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시에요. 이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걱정과 경고하는 목소리가 당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이요. 이번 대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폭염이나 확보 대책, 관광객의 편의 시설 때 영내외 프로그램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이 설 수 있다. 제가 꼭 책임지고 잘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MOU를 이 부분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6년을 준비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 작년에 이미 저런 걱정과 경고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거 준비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정말로요. 그리고 장관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대로 지금 뭐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잼버리 이런 경고 이런 거 다 가면 잼버리를 조금 더 연기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기간을 연기하는 부분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치할 때 아마 지금 전 세계에다가 공고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세계 스카웃 연맹하고 뭐 협의하는 부분에 상당히 아마 곤란한 측면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질문한 의원이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인데요. 예. 김재화하고 부안이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새만금을 지역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름이면 거죠. 그 지역이 어떻다는 걸 잘 안다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특히 작년 8월 달에 원래 프리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안 열렸거든요. 근데 그 표면상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다고 하지만 이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이원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표면상의 이유다. 따지고 보면 8월 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수가 안 돼가지고 엉망이 됐다. 그 때문에 프리잼버리가 못 열렸기 때문에 1년 뒤에 지금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시설 공정이 37%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8월 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주무장관이 김현숙 장관한테 저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막상 지금 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걱정한 대로 지금 문제가 그렇죠. 생겼어요. 똑같은 지금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와 그리고 또 지금 전북도는 도대체 뭘 했느냐는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잼버리 대회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과거에 1991년도 고성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 동구권 청소년들이 와서 그러네요. 전 세계 하합과 우위를 해서 90년대 초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회라서 세계 스카웃 연맹에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지금 유치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이유가 91년도에 너무 잘했다 그거였는데 이번엔 정말 국가적 망신을 당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숙 장관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끝날 때까지 지켜라 다 챙겨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각별한 각오로 이번 대회를 끝까지 좀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문제는 발생을 했고요. 날씨는 야속하게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해라는 거죠, 날씨가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폭염의 체온 관리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얼음이나 물 등 충분한 물자 공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어떤 대안 마련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안심 대책을 조속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일단 정부가 현장 대응에 좀 미흡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챙기고 당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야가 오전에 굉장히 질타도 비판도 좀 하고요. 당부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국무총리 어떤 이 지시 명의로 뭔가 대책이 좀 공개가 됐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군 지원입니다. 군 공병대가 지어서 빨리 이제 천막이라든가 어떤 설치가 가능하죠. 공병대 지원 그리고 군의관을 즉각 파견하겠다. 그러니까 군이 나선 겁니다. 뭐 군은 약간 지시에 따르면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마 동원을 하겠죠. 그리고요.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대회 끝까지 현장에 계세요. 현장 지키면서 안전확보 끝날 때까지 거기 계시라. 24시간 행사 끝날 때까지 계속 하라고 통화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관이 거길 머물게 되면 장관과 관련된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어울리고 그럼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겠죠.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염두에 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계신데요. 지금 사실 정부도 국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때거든요. 지금요. 근데 사실 이럴 때 그냥 이 벌판에 땡볕에 야영한다는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미흡한 준비까지 뭐 지적 나와요. 이거 대책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 좀 더 생각나시는 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결단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때인가요? 저는 좀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루만 해도 108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책을 만들겠다? 지금까지 6년을 준비했는데 대책이 안 만들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제 공병대까지 오고 군의관까지 오는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군인들도 20대의 아주 건장한 군인들도요. 이 정도 날씨면 훈련도 안 합니다. 군인도 힘들어요. 예, 그럼요. 거기다 이제 소방당국이라는 게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기관인데 여기서도 행사 중단을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어제 밤에 사실은 행사 같은 거 좀 멈춰달라고 요청이 있었다 그러죠. 그다음에 35도 이상인데 앞으로 열흘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물을 좀 더 갖고 오고 뭐 공병대가 와서 어떤 그늘 같은 걸 만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악몽 같은. 아니 지금 화면만 봐도 저기가 지금 어떨지 느껴집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벽하지 않다면 생명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뭔가 좀... 저 행사를 잘 해야 된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저 행사를 잘 진행을 했는데 온열 환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진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기후 예를 들면 지금이 변화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됐을 때 저 친구들이 자기의 육체로 저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결단을 내리고 만약에 결단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적어도 저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대책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저는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사실 이 잼버리 대회 주최 당국에서는 뭐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도 하는 거 있지만 여러 가지 준비 부족, 그다음에 음식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시설의 문제 이런 데 지적이 있어요. 물론 이걸 또 아니라고 설명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그건 자체도 이 날씨를 견뎌낼 수 있는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문제로. 윤기찬 변호사, 요즘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책이 추가될 만한 대책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결정이 좀 필요한 걸까요? 이게 아마 준비 부족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예상을 했던 거예요. 조직이나 집행위에서도 예상을 해서 원래 스카우트 연맹,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것을 중단할지 여부는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2021년도에 전북도지사 등이 준비가 좀 부족하니까 연기합시다라고 건의를 했어요. 근데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강행을 하게 된 거죠. 빨리 하자고 또 그랬군요.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프리 그 대회라는 것은 점검하는 거거든요. 미리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것인데
그것도 무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이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못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지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편의시설이나 이런 뭐 안락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강행을 해도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만약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대피 시설, 폭염에 관련돼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물적 장소, 장비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구조를 보면요. 조직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 집행위원회는 개최 장소인 그 전북도에서 집행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전북도에 모든 걸 맡겨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국가가 이런 물질적 어떤 지원이나 예. 장수적 지원을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일단 갖춰놓고 나서 이 폭염이 지속된다 그러면 대책을 시행을 해야 되죠. 예. 따라서 일단 스카우트 연맹과 조직위 내지 집행위원회가 협상을 해서 이것을 기간을 12일 이전으로 단축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예.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뭐든 강구해봐야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 규모, 우리나라 국력 수준 이런 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문제가 제기되고 나왔으면요. 충분한 거 이상 정도로 전폭적으로 뭔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조금씩 찔끔찔끔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규모가 워낙 큰 행사이기 때문에요. 자, 어떤 모습이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군요. 이상 토크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다뤄봤고요. 다음 이슈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진 뺨을 때린다고요? 사진 속에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뺨을 때리는 거는 진짜는 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겠다. 뭐 이거 같은데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뭐 이렇게 논란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설피 말씀드린 거, 또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개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사가 조금 있어서 기자들이 좀 나가고 속마음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자들 다 듣는데 하세요. 왜냐면 듣는데 하세요. 국민들이 다 들어야 돼요. 우리 노인들이 다 들어야 돼요. 사진 뺨 때리가 저거였군요. 그러니까 뭐 직접 뭐 그런 거는 그건 폭행이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대신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거였는데 최수영 전 의원님. 사실 이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 단박에 사실은 양임원영 의원이 입장을 내면서 불을 지펴놨어요. 더 거기다가. 그런 이후에 혁신에서는 이거 사과한 일 아닌데요라는 입장이 나왔다가 그 뒤에 시간이 나서 김은경 위원장은 유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가서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단계적 사과 아니냐. 뭐 이렇게 사과를 뭐가 진도 나가듯이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과의 변천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막 혁신이가 첫날 벌써 이게 나흘째거든요. 예. 혁신이가 이럽니다. 사과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은경 위원장이 유감스럽고 앞뒤 맥락을 잘라 이번 왜곡된 것처럼 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를 좀 뭔가 의도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위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또 양의원영이 참전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러니까 바로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 휴가를 간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 사과를 또 합니다. 대리 사과. 그렇습니다. 대리 사과에 대한 비판이 더 커졌습니다. 왜 사과를 원내대표가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김은경 위원장은 또 사과에 앞서서 뭘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빼고 윤석열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자기가 사표 던졌다고 또 이른바 물타기 발언을 또 합니다. 금감원 부원장 그렇죠. 시절 얘기 또 했죠. 또 사퇴를 이러다가 이제 이가 가지고 진화가 안 되니까 비로소 오늘에 가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엄청난 얘기가 나온 게 최락도라고 민주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내 노인대책위원장입니다. 노인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인위원회 있습니다. 그 위원장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만 노인 시대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0.73으로 졌는데 우리가 60대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35%밖에 못 얻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년이 더 지나도
이분들이 더 늘어난다.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을 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표달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고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자, 사과에도 저는 사과의 원칙이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두 번째,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발, 그렇지. 자, 절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사과에 대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가지 이외에도 이제 본인이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처받을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그런데 이게 세 개가 단계별로 하면서 모든 게 희석이 돼버렸고 오늘도 가서 뭐 일부분 좀 기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다. 개인사가 있다. 이게 과연 사과를 받아들여질까요? 그래서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나흘 만에 뒤늦게라도 했지만 더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라면 저는 끊임없이 노인회에서 됐다고 할 때까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진위 왜곡이 아니라 진실로 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오늘 사과에 대해서도 노인회를 유권자로 접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의 어르신으로 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유권자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또 비판하는 시각도 오늘 있었거든요. 자, 근데 앞서서요. 김은경 교수가 이제 본인이 그 발언을 한 상황을 설명해서 약간 뭐 미숙하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또 그에 대해서도 또 뭐랄까요. 민주당 그 내부 인사분들이 좀 지적을 한 것도 있고요.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저도 곧 60입니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하는 데 있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적...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위지 자꾸 해봐야 뭐예요. 그거.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우선. 이제 권위가 쓰겠냐고 혁신이가. 그리고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철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본이 참 철이 없더라고요. 철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근데 이게 교수라서 철이 없다. 차재현 교수님. 차재현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마치 교수는 일단 철이 없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전국 교수회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가 왜 철이 없었는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 언어를 몰라서 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철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개변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식인이자 교육자로서의 기본 소양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식인은 이분은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그렇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셨고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렇죠. 위치에 학생들을 있는데. 가르치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김은경 그러니까 지금 그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의 그 지금 현재가 사실은 과거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풍족하고 나름대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선대의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지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뿔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김은경 위원장이 법학자잖아요. 그렇습니다. 법학자라고 한다면 헌법 정신에 기초해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한 표 안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여명 투표라는 말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였어요. 새로운 단어를 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짧은 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것이 과연 법학자로서의 제대로 된 이 지금 소양을 갖추고 계신 분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 지금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거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가 아마 결단을 저는 뭐 내려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까지군요. 내일까지 휴가입니다. 근데 뭐 아직은 입장은 없어요. 그리고요. 오늘 김은경 위원장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앞서 전했던 그 모습 말고 또 다른 얘기도 좀 들었어요. 쓴소리가 워낙 많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상이. 아니 그래 생각이 없어? 그래 자식이 그렇게 한 것도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문경 위원장이 그러니까 자리 내려올 생각,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사퇴할 생각 없으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사실상 거부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김종욱 전 행정관.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모습은. 근데 앞서서 박강호 원내대표도 노인회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요. 앞서서는 양용원 의원도 사과를 쳤죠, 사실은. 본인도 뭐 그렇죠. 사과했으니까. 가서 또 사과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휴가 중이지만 침묵입니다. 입장이라도 내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땐 뭐 휴가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입장을 전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나면 낼 걸로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노인분들, 대한노인회장부터 시작해서 노인분들, 그다음에 어떤 전국을 강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문제의 핵심은 이제 정치권이 계속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과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예를 들면 대구시장 같은 경우 골프 문제 이후에 3일 동안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사과할 때 뭐 잘못은 없는데 국민들의 지탄을 하시니까 사과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이 더 커져버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과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맥락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듣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면 분노했다면 화자인 사람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한 게 저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혁신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당 지도부에 요청을 했고 당 지도부가 이걸 수용을 해서 혁신위원장을 당 지도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혁신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면 당대표가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느끼고 국민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재명 당대표가 명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정쟁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서울에 복귀한다고 상황이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했었고 충북 도지사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현장에 갔어도 바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안 그대로 소위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한 사과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내일까지고요. 그러면은 금요일, 토요일은 통상 휴일이니까 일요일 날 정치인들 활동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일요일쯤에 뭔가 입장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간상으로 스케줄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다음에 윤기찬 변호사께는요.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귀를 잡는 무슨 정책 발표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 냉방비를 10만 원씩 특별 지원하겠다. 정부하고 협의 다 됐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 보란 듯한 거죠? 이거. 뭐 맥락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걸 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쨌든 작년 노인분들의 사기가 꺾인 건 맞잖아요. 그 꺾인 사기를 좀 보충해 드린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뭐 생계비 대책도 강구했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저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김은경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했던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는 있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게 저게 반민주적이잖아요. 여태까지 보통선거 내지 평등선거를 얻어오기까지의 그 민주적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민주적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청년층한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동한 거예요. 예컨대 보면 이 한 번의 투표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라면 5년 동안에 대통령 뽑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4년 동안에 그 해당 그 사람들 뽑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미래를 전체적으로 다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청년들에 대해서 좀 선동적 언어를 했다는 부분이고 물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를 했지만 그것은 이제 어르신들이 받아들인지 여부를 봐야 되는 문제고 저는 따라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남의 당 얘기지만 혁신의 개념 내지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뭐 사퇴 여부는 본인이 결정한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어쨌든 정치권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그러면 본인이 했던 그 발언들이
대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사과하고 민주당이 수습에 나갔지만 두 가지가 남았네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과연 무엇이 하는가? 그리고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리고요, 또 하나는 김은경 위원장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 해서는 안 되는 건가? 이거 여전히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국회를 보면 매일 싸운다. 저기는 앉으면 싸우는 곳이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간혹 아주 드물게 뭔가 진지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만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영상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돌려치기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 들어가서 출소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복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피해자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걸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와 별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과 장관이 뭔가 진지하게 토론처럼 하죠. 그래서 의견을 교환하고요.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 그래서 좀 화제가 돼서 짧게 영상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저런 모습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회가 일 좀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이분은 나올 때마다 참 논란의 인물로 항상 많은 분들이 혀를 차시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아시죠? 박영수 전 특검. 근데 휴대폰을 망치로 부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데 그냥 부숴버린 겁니다. 그냥. 자, 지금 앞서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심사 받으러 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 아닌가요? 망치로 휴대전화 부셨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딸이 11억 원 대여금 받은 게 뭐냐고.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설명을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됐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안합니다. 자, 뭐 송구하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질문 중에 그 휴대전화 질문이 있었어요. 무슨 망치로 휴대전화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걸 얘기해요. 보도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파악한 박영수 전 특검 증거인멸 정황이 뭐냐면요.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서 폐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게 2월 중순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의 압수수색. 그러면은 뭐예요? 다 부숴버렸잖아요, 그냥. 휴대전화가 사실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무실에서 또 포맷 자료 정리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서 폐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사실 정치권에서 앞서서는 어떤 분은 휴대전화를 미리 귀국하기 전에 버렸다 이런 분도 있고요. 비밀번호를 풀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휴대전화에서 참 얘기가 많은데 이번엔 망치로 파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증거 인멸을 하려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각에서 또 그것도 방어권 행사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던데 뭡니까? 증거 인멸입니까? 방어권 행사입니까? 이거는? 화풀이로 부수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증거 인멸은 원래 증거를 갖다가 없애거나 숨기거나 또는 고쳐야 돼요. 이게 증거 인멸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사건의 증거를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죄는 안 되지만 행위 자체는 증거 인멸이에요. 그런데 방어권 행사는 뭐냐면 예컨대 이 인멸하지 않고 이걸 주지 않는 거예요. 제공하지 않는 거. 이건 이제 방어권 행사로 저희가 보통 치부되는데 완전히 저렇게 망치로 부수게 되면 섣불리 부수면 저건 그대로 다 복원이 됩니다. 포렌식 뜨게 되면. 그런데 메인보드를 완전히
잘게 부수면 칩이 있는 메인보드 있어요. 회로가 있는 그 메인보드를 잘게 부수면 그게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어떤 형태로 어떻게 부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잘게 부숴서 그에 따르면 아는 분이 이 복원 여부에 대해서 이미 사전 지식이 있는 분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어디다 버리고 그냥 아니라 아예 그 잘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다 그냥. 그렇죠. 원래 그 휴대전화 망치를 몇 번 때려서는 그거 다 복원됩니다. 그럼 이거는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부수거나 인멸 없앤 거예요. 인멸이죠. 그다음에 버리거나 이거는 이제 은닉한 거죠. 요건 다 증거 인멸 행위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또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그 안에 정보에 손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그 케이스에 손댄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둔 거다 그냥. 그렇죠. 어디다 숨긴 것도 아니고 제공은 하되 그걸 풀 수 있는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은 것은 뭐 사법방해죄 도입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증거인멸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갖다 버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은닉이죠. 그건 은닉으로 되는 물론 거고. 근데 이제 그 해당 단말기 내에 해당 정보가 증거가 있을 법한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거가 있을 법한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버렸다고 해서 이걸 증거인멸 행위로 보게 되면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해당 정보가 있을 것 같은 개연성이 있는 그 해당 정보를 갖다 부수거나 버리거나 위변조할 경우 이게 증거인멸 행위죠. 자, 이번에 김조국 전 행정관께서 보시기에 국정농단 수사했던 특검 아닙니까? 박영수 전 특검은. 그런데 특검이 자신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쉈다. 이거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뭐 법조인이 매우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박영수 특검에게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알았다면 빨리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과거에 그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뭐 공소시효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소환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검찰이 빨리 이 부분을 대응했다면 저는 이런 일들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명징한 증거인멸의 사례가 없다면 좀 부족 수사가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소위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밝혀야 되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돼서 이때 시드머니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가장 기원인데 이 대출을 알선한 조 모 씨의 변호인이 소위 박영수 특검이었고 이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라는 망치로 때렸다는 행위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원에서 아마 뭐 오늘 중에 아니면 오늘 새벽이나 결정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결정에 따라서 뭐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의 실체들을 명백히 밝히는 거다. 그리고 너무 수사를 지금까지 너무 지연해 왔다. 이런 부분들이 더 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희찬 변호사.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속심사를 받은 거잖아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어떤 게 보입니까? 일단 영장 청구 내용은 이전에 청구됐던 거 있잖아요. 예컨대 2014년도, 15년도에 이분이 우리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거죠.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 그다음에 감사위원까지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예컨대 우리은행에 투자하는 시행사를 구성하는 거기에 우리은행을 끼워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행사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돈을 받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대출요양서 1,500억 원짜리 대출요양서 주고 또 돈을 줄여받기로 했다. 50억 원. 이런 거 하고 실제 5억 원을 또 받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받아가는지 모르겠지만 5억 원의 흐름이 있어요. 5억 원이 본인을 거쳐서 김만배 씨한테 들어가거든요. 이 5억 원은 이제 흐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협 선고할 때 3억 원이 또 누구로부터 본인한테 전달이 됐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의 흐름들을 볼 때 이분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출을 알선 등에 관여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윤기찬 변호사 잠깐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순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서현역이면은 이게 분당선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분당선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무차별 흉기난동에서 부상자가 10명 이상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와 유사한 모습인지 어떤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상자 10명 이상이다. 역입니다. 이번에는요. 지하철역입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왔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지금 박영수 전 특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다면? 구체적인 내용 등이나 뭐 그 흉기의 종류 이런 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그 모방 범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저번에 신림동 같은 경우는 그냥 이유도 없고 그냥 세상 싫다 뭐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그때 나왔던 게. 그러니까 상대와의 관계하에 범행 동기는 없었던 거죠. 예. 본인은 범행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보신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그렇죠. 없는 상황. 그러니까 피해자와의 관계상 범행 동기가 없었던 것이고 본인은 나름대로 생활해가면서 범행 동기를 쌓아왔던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화풀이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인데 그래서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는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기가 어찌 보면 범행 동기가 나중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또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그럼 본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점 등이 또 동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위험성 정도로 보면 묻지마 범죄가 사회에 대한 위험성은 훨씬 더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어떤 사회로부터 본인이 피해본 거인 양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들이 때로는 또 변론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위험한 그 어떤 범행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서현역이면 저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데거든요. 사람들이 늘 많은 곳이잖아요. 퇴근 시간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서현역이 굉장히 저 사람들이 이제 좁게 막 이동하고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서 이동할 텐데 10여 명이나 나왔으면 저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부상자가 10여 명, 10명 이상인데 일단 그냥 바람은요. 그냥 부상으로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로만 아주 가벼운 정도로만 끝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일단 흉기난동, 무차별 지금 이런 속보 정도만 나오고 아직 구체적인 거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나오면 알려드릴 텐데 차지현 교수님. 우리 사회가 아픈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림역에서의 그 사고 이후에 또 모방범죄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답습하려는 모습으로 이 인터넷에 뭐 글을 올렸다가 잡힌 청년의 그렇죠. 무슨 소식이 뭘 있잖아요. 하겠다라고 해서 잡힌 경우도 있어요. 아마도 뭐 지금 현재 뭐 이 상당히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병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사건이 조금 이 정도로만 이렇게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요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서현역 인근의 백화점으로 장소가 조금 더 좁혀졌습니다. 서현역 인근의 백화점에서 흉기난동. 그렇다면 백화점 1층의 로비 부분 뭐 이런 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부상자가 나왔다는 얘기. 이게 좀 속보가 조금씩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저렇게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저희가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 법원 같은 데 들어가면 이 검색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백화점 출입구라든가 지하철 역사에 들어갈 때는 뭔가 약간 이 검색 탐지기 정도는 그렇죠. 뭔가 어쨌든 이 국가 입장에서는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비로 들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업체 측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검색대라도 도입해서 저 흉기난동 저런 것은 사실은 인명피해가 크고 또 중상 내지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이면은요 생각컨대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쇼핑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간다고. 일단 기다려봐야겠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좀 속보가 좀 조금씩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얘기하다니 갑자기 지금 속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들어왔는데 윤기찬 변호사께 마무리로 박영수 전 특검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뭡니까?
역시 증거인멸 이런 걸 좀 따져보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재 혐의로만 영장을 쳤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그게 기각이 되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을 추가했죠. 그런데 딸이 받은 것도 박영수 특검이 받은 것으로 치고 그 액수가 11억 그게 그건가요? 그렇죠. 나오는 게? 그리고 뭐 어떤 대가성 이런 것도 따지지 않는 그 당시에는 이제 특별검사였으니까 공무원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또는 300만 원 이상 돈 받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1억 정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돈의 흐름이 잡힌 거예요. 이 돈은 다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딸이 받은 것이 박영수 특검이 받은 것처럼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인가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하나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증거인멸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또 예. 쟁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판사가 바뀌었어요. 이전에 그 했던 판사님에서 예. 이번은 윤재란 판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판사가 또 보는 이 시각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속 결정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늦은 밤에 통상 나오죠. 아니면 날을 좀 넘기기도 합니다만 뭐 아무튼 내일 아침 정도에 뭐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인데요. 봐주긴 뭘 봐줘? 뭐 이런 키워드네요 지금. 저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걸까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 하면 이재명 대표 뭐 같이 항상 나오잖아요. 어떤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 이거 관련된 건데 뭐 관련 영상 좀 과거의 모습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 여기 누가 그거 쓰셨네. 내복 사입은지.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는 한번 한 적 없는데요.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보다 못하고. 네.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자, 저렇게 얘기했던 김성태 전 회장인데요. 어제 지금 수감된 상태인데 옥중 편지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의 일부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나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한편에서는 깡패라고. 깡패라고 한 거는 누군지 알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깡패라는 표현 많이 썼는데 노상강도에 비유한 거는 얼마 전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요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노상강도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그거를 지금 거론을 한 셈이 됐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범죄 사실로 뭐 했는데 어느 부분이 검찰 봐주기 수사인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 어느 부분이 검찰이 자기를 봐주기 수사한 건지 나는 납득이 안 된다. 검찰이 날 전혀 안 봐주고 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차지원 교수님.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노상강도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최근에 검찰이 봐주고 있다. 그러면서 회유한다. 근데 막상 김성태 전 회장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뭘 봐줍니까 지금. 납득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약간 뭐가 뒤집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아마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여기 억울함, 예. 배신감, 거기다가 또 현실적인 계산 이게 있는 아마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같은 예. 옥중 평제가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지금 나름의 억울함이라는 것은 만약에 검찰하고 나름대로 타협을 했다고 한다면 예. 자신의 지금 그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들에서 총 18명이 기소가 됐고 그중에 11명이 구속됐다. 예. 그리고 탈탈 틀리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봐주 이렇게 온갖 혐의 지금 다 쓰고 다 있다. 쓰고 있는데 지금 억울한 사람은 나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좀 일종의 배신감인데요. 앞서 그 우리가 화면에 봤습니다만 예. 본인이 소환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나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상당히 절연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인하면서 뭔가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진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노력을 몰라주고 봐준다. 봐준다, 노상강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사실은 내가 민주당을 도와줄 때는
그러면 내가 노상강도고 깡패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나하고는 왜 가면 협력을 했을까? 이런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마 이런 배신감을 아마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회장이 상당히 이런 식의 진술 그리고 또 일관되게 진술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종 타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를 나름대로 엮어놓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형량을 나중에 이 구형을 받을 때도 조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김성태 회장이 일종의 그 민주당으로부터 배은망덕한 기분 때문에 지금 역습을 하는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마 김성태 회장의 옥중 편지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번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번복했던 부분을 과연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흉기 난동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이요. 이 난동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잡았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속보 말씀드리면요. 경찰이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요 사건의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 또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김성태 전 회장 문제로 최수영 전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조사한 검사들 좌표 찍게 하지 않았습니까? 총공세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김성태 전 회장도 이렇게 그 침묵을 지키다가 입장을 바꾼 것, 그다음에 이화영 전 지사도 부인하다가 바꾼 건데 지금 좀 전에 자막에 나갔던 더 이상 정치권의 이상행 정제되고 싶지 않아. 이 얘기를 정치권의 언어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결국 나만 죽게 될 것이다. 이제는 사실 내가 다 말하겠다. 저는 이렇게 나 혼자만 죽진 않는다.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 나만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죽지 않겠다. 그다음에 검찰이 뭐 어느 부분이 봐주기 수사에 납득이 안 된다. 이 얘기는 내가 검찰 측과 딜한 것 없고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래 없고 나는 재산상의 손실만 다 입었다. 나만 알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표현이에요. 저는 이제 몇 표현을 바꾸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좀 표현을 아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비서실장을 보내 조명한 것 이외에도 정말 말의 표현을 아꼈거든요. 내가 아까 표현한 대로 뭐 나는 내복과 사인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그나마 쉴드를 쳤는데 최근에 입장이 바뀐 것 딱 같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너 저렇게 범죄가 노상강도인 중요한 범죄를 경범죄를 기소하느냐? 검찰과 딜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난 다 말할게요. 라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실은 모든 간접 증거들은 다 나왔어요. 김성태 전 회장의 직원들은 북한에 돈 보낸 거 다 진술로 입증했어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도 북한 측에 북한 측이 받았다는 이른바 영수증. 우리는 표현은 영수증인데 북한 측은 영수증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접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직접 진술만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또 바로 표변을 해요. 과거에도 보셨다시피 유동규 조문부장이 계속 그동안 입을 닫다가 지난해 9월부터 진술하니까 저 사람의 말은 자꾸 바뀌어서 믿을 게 없다고 얘기하고 대장동 관련한 거 보고받았던 실무자도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불리하게 될 경우에 바로 표현을 바꾸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김성태 전 회장도 이것도 가만히 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동안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면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올라갈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예측이 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문은요 여러 장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경기도와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대북 송금 이게 대북 관련된 문제가 경기도와 관련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투입한 자금도 개인 돈이었다. 그다음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대단한 섭섭함을 표시하고 아니 그쪽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일단 김주옥 전 행정관.
일단 입장문 내용은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그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딱 이름을 박으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구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적인 제안은 문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 문서가 아니었을 때는 비공식적인 채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얘기하면 돼요. 그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이든 뭐든. 또 하나, 저는 어디다 후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정치적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핵심적으로 내용이 뭐냐면요. 검찰에서 시작된 거예요. 검찰에서 재판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세한 변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미세한 변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미세한 변화가 뭐냐라고 판사가 물어본 거예요. 변호사 측한테.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의견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 대남 문제는 잘 모르겠고 어떤 때는지 북한에게 방북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다. 뭔가 말로 뭔가를 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내용은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나오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2019년도에 필리핀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났는데 즉흥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 어떻겠냐라고 물어봤고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과 비즈니스를 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한테 좀 도와줘라. 이 내용이 미세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미세한 변화가 어떤 확증적인 유죄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전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미세한 변화라고 흘렸고 그다음에 판사가 이 내용을 물어봤고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에 의해서 탄핵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도 미세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일방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일방의 주장이 있는 거죠.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소위 김성태 전 회장이 옥중에서 서신을 내니까 뭐 굉장히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문제.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 본인이 직접 한 거니까요. 그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단한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 이거는 재판에서 어떤 이런 입장문 같은 거는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이런 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실수했다고 봐요. 일단 김성태 그 전 회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도 아무 얘기도 굳이 김성태 회장의 중간에는 그 다음 본인하고 사이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화영 전 지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 형태가 똑같아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가 중간에 있죠. 유동규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화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어떤 거가 가장 중요한데 왜 실수했다고 생각하냐면 김성태를 건드린 것도 그렇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논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누구 말을 믿을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 건데 말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제한되거든요. 그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근데 이것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언론과 모든 분들의 논박 대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저는 상당히 마련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인께서 나선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부인 면회를 자주 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은 얘기인장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인이 받은 정보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았길래 과연 인권 얘기도 하고 그런가 이런 부분을 따져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지금 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누가 이것을 예를 들면 사건을 키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검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찰에서 법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미세한 변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했던 진술 조서를 까면 되는데 까지 않고 얘기했었고 그 내용을 주로 보수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제가 볼 때 검찰이 충분히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로를 알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수감 상태에 있는 두 분이 각각 옥중 서신, 옥중 입장문이 각각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뭔가 자꾸 뭔가 주장을 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런 게 또 공통 막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음은요. 마지막 이슈가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뒤늦은 탄원서네요. 일단 이른바 웹툰 작가로 유명하신 주호민 작가 관련해서 무슨 주호민 작가의 자녀, 그다음에 특수교사가 등장하고요. 무슨 이게 소송으로 가 있고요. 뭐 직위회제, 뭐 복직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에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우선 이 사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부터. 교권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발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이 약간 좀 주호민 작가 관련해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주호민 작가가 입장을 좀 낸 게 있어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2차 입장문인데 아내와 얘기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특수교육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다.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법적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탄원서를 내겠다 그랬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데 지금 간략하게 이 사안의 쟁점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저 작가의 자녀가 아마 특수교육 대상자인가 봐요. 예.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 학생들하고 섞어놓는 통합반에 있다가 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걸 이제 특수반으로 옮겼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저분이 그걸 이해 못했던 거죠. 그래서 녹음기를 넣어서 아이의 가방에 이런 데 녹음을 넣어서 보내봤더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녹음이 된 거예요. 선생님하고 말하는 그게 녹음이 된 거군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녹음이 된 거죠. 그 녹음된 내용 자체가 이제 뭐 어떤 학대다, 정서적 학대다라고 해서 고소를 해서 사건이 이제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 공소장을 한번 보면 저 조민 작가가 전혀 근거 없이 또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치우치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데 사실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 좀 따져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 그렇죠. 두 분 다 억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한쪽을 치우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예. 뭔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정부 당국이 나서는 게 맞지. 지금 입장에서 또 주호민 작가나 학생들 그 매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 선생님들 애환을 또 모른 척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공소장을 정확히 한번 읽어보고 나서 예.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고 또 조호민 씨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요 이게 사실은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뭔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해서 점점 이제 뭐 특수교육까지 가고 특수교사 문제가 갔는데요. 이번에는요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의 어떤 전화통화 내용의 모습이 또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영상을 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어머니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정말 저의 모든 친절과 그런 예의를 갖춰서 계속 이렇게 대해드렸는데 트집 하나 잡아서 그걸로 저에게 자꾸 악의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제도적인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유치원 교사에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학부모가 그 아이의 교사가 아이를 다루는 것에 대한 불만 제기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 통화하다가 이제 격해졌는데 그 학부모가 나 카이스트 나온 사람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뭐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카이스트. 뭐 이런 싸움이 됐는데 이 교사분은 억울하다. 자기를 막 누르고 압박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양쪽 얘기를 들여다보지만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봐요 지금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학부모로서 애들을 가르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 현장에 계신 교사들하고 상당히 대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신뢰를 갖고 그리고 예. 또 상당히 믿음, 그러니까 뭐랄까요, 항상 선생님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좀 현실이 많이 각박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우리 전통 중에 뭐 그 상당히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예. 소위 말하는 군사부 일체라는 뭐 이야기가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에서 예. 좀 잘못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선생님에 대한 예우와 존경 이것이 해서 저는 문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 자꾸만 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도를 통해서요.